이 추세를 보면 네. 이게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가 됐는데 네. 그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야 된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인식이 확고할 것. 그리고 뭔가 남과 차별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 노후 대비에 대한 이제 걱정 네. 아무래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첫 질문을 좀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네. 뭐 자녀들 양육하고 결혼시키느라 정신이 없어서 사실 네.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네. 우리가 노후 준비를 미루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네. 돈이 없으면 노후의 5대 리스크. 5대 리스크는 어떤 게 있죠? 그건 뭐 예를 들어서 장수, 네. 생각보다 오래 사는 거, 재수 그렇죠. 없으면 120살까지 살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건강 리스크, 건강.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자녀 문제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뭐 자녀 리스크.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금리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아,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갖고 있는 자산이 우리나라는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네. 뭐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자산 구조 리스크, 아.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후의 5대 리스크, 장수, 건강, 자녀, 네. 자산관리, 저금리.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돈이 없으면 네, 절대 대비할 수 없다라고 네. 말씀하시던데 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생애 주기에 맞는 노후 설계를 시작하지 않으면 네. 노후 파산이 네. 당신의 일이 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오늘의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네. 자,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의 시대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자, 노후를 망치는 세 네. 가지 착각 앞으로도 네. 뭐 많이 얘기하겠지만 요거에서 네. 짧게 좀 네.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그런 강의 같은 걸 해보면 네. 뭐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네. 노후 자금이 뭐 10억 있어야 됩니까? 7억 있어야 됩니까?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퇴직하고 네. 살고 있는 집 말고 네. 그런 돈을 갖고 퇴직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는 그런 말 들으면 것 속만 같은데. 터지죠. 네네. 근데 저는 그 몇 억의 노후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생애 설계, 노후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네. 그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착각에 빠지지 않고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네.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말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이 다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엉클어지면은 네. 돈이 있어봤자 또 의미가 없다. 없죠.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네. 그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은 네.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도대체 뭐 하고 살 건가? 네. 또 뭐 먹고 살 건가?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저도 벌써 이제 4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 네.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네.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 다니다가 세상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존엄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네.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은데 네.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여기에 걸려버리면 뭐 몇 억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맞아. 예. 뭐 저는 우선 그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80 이상이 삶. 예. 그다음에 죽음이라는 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거. 그거 아니다. 네. 예. 오래오래 아프면서 사는 기간이 길다. 예. 그런 것도 조심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임종 난민이니 개호 난민이니 네. 예,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지금 걱정이 나중에 이제 저 가고 나서 제 아내가 한 10년 넘게 혼자 살아야 되는데 네. 그때 가면 어떡할까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아, 혹시 뭐 금전적으로요? 아니 그건 돈뿐이 아니라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자식들하고 같이 살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네.
그 이런 노후 관련된 강연 하시면 네. 청중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예.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100살까지 살 때 그럼 노후 자금 예.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본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예. 뭐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도대체 딱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러프하게를 잡는다면 있을까요? 저는 그 금액을 네.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 네. 시골과 도시가 다르고 네. 또 그 돈이 집안채에 묶여 있는 사람과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르고 다르죠. 자녀 문제로 속성 사람 다르고 건강 문제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저는 뭐 그리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올려보면은 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금년에 나이가 35세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본 거를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오. 또 어떤 분들은 아 내가 10년 전에 이 영상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지금 본 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만의 준비가 아니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가 뭐 얼마 전인가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더니 네. 끝나니까 한 분이 자기 주최 측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네.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책을 낸 이유도 뭐냐면 네. 이제 대개 노후 설계나 이런 얘기하면 퇴직 전후에 있는 분들, 연령 높은 분들이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저도 금년 우리 나이로 75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나이쯤 되니까 아 옛날에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그쵸, 그쵸. 그걸 깨닫게 되는데 깨달으면 이제 늦은 거죠. 네. 근데 제가 다행히 제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젊은 시절의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미리 이렇게 좀 제가 깨닫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올해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지금 몇 가지 리스크 같은 문제를 네. 제가 30대 40대 좀 일본에서 근무를 하면서 미리 본 거가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30대, 40대, 50대 그 젊은 분들이 제가 이 책을 통해서라든지 무슨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좀 일찍 하셨으면 그런 바람에서 제가 그쵸.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네. 우리가 먼저 좀 들어야 되는 이유는 네. 들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먼저 겪었기 때문에 네. 그 시행착오들을 우리가 좀 네. 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함으로써 우리가 노후 대비를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어쨌든 고령화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건데 그렇죠.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화 뭐 네. 굉장히 빠르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네. 가장 긴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러는데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예요. 비슷하네요. 그래서 일본하고 1년 차이예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몇 년 지나면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국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오래 사는 거는 세계 좀 톱 수준에 와 있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네. 나이 많이 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있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없는데 나이 든 사람만 많으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가 뭐냐면 늙어가는 사회가 되는 게 문제지. 그런데 이제 뭐랍니까 고령화의 속도라는 거는 뭐냐면 그 사회가 늙어가기 시작하는 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대가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리고 20%가 되면 확실하게 늙었다고 그래서 초고령 사회라고 네. 그러는데 그 고령화의 속도 그 가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155년이 걸렸어요. 그게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35년 4배의 속도로 갔거든요. 아, 정말 빨랐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적응을 못하고 지난 20몇 년 저렇게 고생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우리도 뭐든지 화끈하잖아요. 초과 달성. 아, 뒤처질 수 없죠, 예, 한국. 25년 동안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네.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정하지 않고는 네.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속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뭐랄까 과거의 고성장 시대에 갖고 있던 마인드, 네. 체질 이런 거를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상식으로 생각했던 거.
예를 들어서 주택에 관한 생각, 네. 그다음에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네.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거를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거를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그런 면에서 속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속도가 문제되는 거죠. 예. 책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도 다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예. 라는 게 이제 가장 그렇기 때문에 큰 생각을 문제예요.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이 장묘문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장묘문화. 네. 제가 1988년도에 그 동경에서 근무할 때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벼락같이 와가지고 산소자리를 구하는데 없어요. 벽제 가니까 북향의 절벽 같은 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는 분을 통해서 천안에 모셨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15%였거든요. 네. 일본은 그때 100% 화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삼천리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근데요. 그로부터 10년 후 1998년에 SK그룹의 최종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평소에 화장 캠페인 하신 분이거든요. 본인도 화장하시고 영향을 줬는지 20%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재작년인가 LG그룹의 구본모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수목장을 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재작년에 보니까 88%더라고요. 지금 90% 넘었을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그렇게 화장이 높아졌어요? 그래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자기들 들어가려고 남한강 근처에다가 와. 이 자기들 들어가기 위해서 공동으로 묘자리를 구성해서 네. 조성해서 하나씩 사서 갖고 있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수목장으로 바꾸려니까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무덤으로 덮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이 뭡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보는 것도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빨리 예, 전환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예. 네. 100세 시대, 저성장 결핍의 시대, 혼자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예. 좀 유난히 좀 책에서 보니까 강조하시던데 그렇죠. 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혼자 사는 그 노후가 상당히 앞으로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우선 그 작년 말 현재로 네.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 중에 배우자와 사별한 분이 얼마냐면 45만 2천 명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50세 이상 여성 중에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269만 6천 명. 그러니까 이 대개 남편이 먼저 떠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혼자 사는 노후에 관한 문제는 네. 여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70% 정도가 여성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 중에. 근데 옛날에는 혼자 살더라도 자녀들과 같이 살거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자녀들과 거의 같이 안 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미리미리 그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강조를 유난히 했죠. 여성이 근데 남성보다 훨씬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이제 혼자 살게 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네. 하나는 사별이죠. 사별. 예, 사별에 한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세 이상 남성들 중에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45만 2천 명이었는데 반대로 여성 중에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269만 6천 명이니까 네. 몇 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별이 해서 혼자 되는 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혼해서 혼자 되는 분. 이혼. 황혼 이혼이라고. 예, 이혼 중에서도 네. 황혼 이혼. 그렇죠. 지금 그걸 보면요. 이혼 그 커플 수가 우선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1970년대는 결혼했다 이혼한 분이 네. 연평균 15,000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9년에는 11만 800건이 됐어요. 진짜 많이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네.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희망을 약간 버리시더라고요. 그냥 사셨어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안 그렇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네. 신혼이혼의 비율이 제일 높았는데요. 네. 작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네.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 중에 9%밖에 안 됐는데 네. 이 작년에는 37%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황혼이혼의 비율이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요. 네. 그 2000년 초 무렵에 일본에서 나리다 이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막내 아들이 결혼해서 나리다 공항에서 해외여행 갈 때 이제 그때까지 여자들이 참았다가 이제 이혼을 선언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나라 신문에도 화제가 돼서요. 저는
황혼연애 비율이 우리가 훨씬 높은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혼 건수 자체도 일본보다, 이혼율 자체도 일본보다 우리가 높고, 네.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황혼연애 비율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높아요. 예. 근데 이제 젊을 때 이혼하면 재혼을 할 가능성이 큰데, 네. 황혼이혼하게 되면 그냥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아예 그냥 결혼을 안 한 채로 나이 들어가는 분들, 생애 미혼 또는 그 평생 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평생 미혼율이 보니까 그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네. 45세부터 54세까지 중에 네. 결혼을 한 일이 없는 사람을 생애 미혼, 평생 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네. 1980년도만 해도 생애 미혼율이 남자가 0.4%, 여자가 0.3%거든요. 네. 그때는 결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2020년에는 남자가 16.8%, 네. 여자가 7.6%로 늘었어요. 그런데 놀란 건 이웃나라 일본인데 2020년에 일본 남성 중에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네. 26.7%. 네. 그러니까 3명 중에 하나. 여성은 17.5%. 네. 거의 5명 중에 하나가 이 생애 미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이혼보다도 결혼 안 한 채로 나이 들어서 혼자 된 분이 더 많아요. 우리가 좀 달라요. 우리는 이혼 때문에 그런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생애 미혼율이 일본의 2000년대 초 수준에 있거든요. 네. 근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일본도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평생 미혼이 될 거래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혼자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별, 이혼, 생애 미혼. 네. 이거에 의해서 혼자 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죠. 아, 요 나이대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하면 정의는 뭐냐면 생애 미혼 또는 평생 미혼이라고 네. 그러는데 정의는 50살까지 결혼을 한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이 생애 미혼, 평생 미혼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계산을 할 때는 그러니까 45세부터 54세까지의 전체 남성 중에서 결혼한 일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40세인데 네. 빨리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속이 안 들어가는 거죠. 네네. 네, 안 들어가는 여기 거죠. 나이대 들어가기 전에 45세부터 계산을 하니까. 네. 1인 가구 비율을 보면요. 네. 우리나라가 인구가 5,200만 명이고 네. 그다음에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인데요. 네. 그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했든지 뭐 어머니하고 일찍 독립해서 나왔든지 네. 혼자 사는 가구 젊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나이 든 분들이 혼자 사는 그 독거노인이죠. 네. 그 합친 비율이 우리나라는 32%인데 가구 원수로 볼 때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도 32%.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인 가구가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놀란 건요. 유럽은 훨씬 높거든요. 네. 스웨덴은 전국 평균 57%, 수도 스톡홀름은 60% 이상이 네. 혼자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그죠, 그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네. 에코노미스트 그 발표에 의하면 네. 7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7번째 행복한. 네. 네. 그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요? 왜 그러냐? 이 연금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우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더라도 네.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커뮤니티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혼자 사는 준비가 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1인 가구로 가는 게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안 좋게 되는 거지만 예. 그 안 좋은 상황에서 미리 대비를 하면 행복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네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했을 때 그때 네.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핵가족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1인 가구도 네. 혼자 사는 그 문제도 자기가 준비를 잘하고 이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또 고동력을 키우고 네. 그다음에 연금 준비 잘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추세를 보면 네. 이게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가 됐는데 네. 그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하신 내용 좀 정리해 보면 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이제 벌써 32%에 그렇죠. 달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네. 우리가 이게 늘어나면 뭔가 이제 특히 노년층 이런 게 늘어나면 뭔가 고독사라는 네. 게 이런 식의 안 좋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5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인 예, 예.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대비가 되어 있기 제일 때문에. 중요한 게 연금. 연금. 예, 먹고 사는데 걱정이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잘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가족이 아니라도 네.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나이 들면은 결국 그 사람이 혼자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미리미리 자기 어떻게 보면 내면을 키워가지고 소위 고동력을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준비 같은 걸 미리미리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갑자기 이런 사회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스웨덴에서 155년,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게 우리는 25년 동안에 진행이 되니까 이런 마음가짐 준비를 빠른 속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싱글의 시대, 혼자 사는 노후가 이제 보편한 시대 노후 준비에 유념해야 될 것은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건 연금이라든가 보험을 좀 준비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여러 가지 예.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남편 중심의 생활에 그렇죠. 이제 노후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네. 이게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 보면요. 네. 우리나라나 일본은 남녀 평균 수명이 6년 차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결혼할 때 보면 한 서너 살쯤 이 남편이 연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년. 평균으로 보면 9년은 틀림없이 혼자 살게 되고 네. 근데 보면은 되게 이제 사별 같은 거 할 때는 일찍 사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통계적인 자료를 보면은 남성들은 부인하고 사별하거나 그러고 나서 9년에서 10년쯤 혼자 살고 네. 여성들은 15년에서 16년쯤 혼자 산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그게 싫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되죠. 그래서요, 실제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9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통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 같은 데 가서 네. 강의하게 되면은요, 그 젊은 여성들한테 그래요. 혼자 사는 노후를 줄이려면은 네. 이 남편을 회사에서 고르지 말고 네. 경기고등학교나 서울고등학교 앞에 가서 고르시라고. 그 우스갯소리 같지만 맞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노후의 그 연령대를 생각을 한다면 예, 예. 어쨌든 혼자 남는 뭔가 그게 긴 시간 여성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또 뭐 주거 형태의 합리적 선택. 그래서요. 아까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아내를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그 사례를 하나 얘기 드리면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 전라도 광주에서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침에 미역국에다 식사 잘하시고 동네 다방에 가서 다방 마다먹고 농담 따먹게 하다가 집에 와서 벽에 기대고 아이고 피곤하다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옛날에는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입료로 땅 받은 것도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무지개 싸우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 돌아가신 데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누구 명의나? 미리미리 그 상속이나 이런 거 다 한 거죠.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거네. 싸울 일 없게 만들었어요. 자식들을. 그리고요. 세를 받아먹는 그 부동산이 있는데 그게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만화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야. 그런 식의 배려를 아내를 위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주거 형태의 합리적 선택은? 예. 우선 저는 뭐 간단히 말하면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되고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그게 50%. 30%는 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식들하고 같이 살다가 다 나가고 부부 둘만 남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아프거든요. 그게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떠나. 그리고 혼자 남아서 그 사람도 아파서 떠난단 말이죠.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은 대형 고층 아파트를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예. 근데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이 국민 탤런트 오하라 레이코라고 세상을 떴는데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그게 고독사죠. 일본이 벌컥 수집했는데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안 살게 되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어요.
근데 30명, 40명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죠. 누가 찾아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요즘 유행하기 시작한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네.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네네. 근데 문화시설 가까운 곳. 네. 또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혼자. 네네. 그리고 쇼핑 가까운 곳. 네.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대형 고층 아파트를 계속 좋아하는 게 나이 들어서는 문제가 없겠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재테크적인 관점은 아닌 거고 예, 예. 어떻게 보면 그 건강과 그런 생명과 그렇죠. 관련된 예, 부분에서 예. 그게 나중에 이제 주택 가격에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게. 어떻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핵가족화가 되면은 네. 대형 아파트들이 요즘 사실 대형 아파트들보다 소형 아파트가 오히려 더 비싸잖아요. 벌써. 네네. 그리고 고령화 시대가 되면요. 네. 저는 노인들이 교외로 나가서 넓은 데서 유유자적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니고요. 동경 노인도 서울 노인도 네. 역세권에서 조그만 데서 살고 싶대요. 다들. 그게 뭐냐면 전문 용어로 말하면 고령화 시대가 되면 교외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오히려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주거 형태를 나이 들어가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이제 교외로 한적한 곳에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동경 노인도 서울 노인도 네. 역세권에 아까 말한 18세기부터 20평 그 문화시설 가깝고 쇼핑 가깝고 또 친구들하고 자주 문화시설 가까고 이런 데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고령화 시대가 되면 네. 교외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뀐다는 거가 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이제 금융업계에 또 오래 계셨던 분이 제가 여쭤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도 되게 중심지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부동산 뭐 지금도 비싸지만 네. 향후에도 고령화나 이런 것들이 지속될수록 네. 오히려 이쪽으로 더 몰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집값이 저렇게 굳세게 이런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아주 고층 아파트, 제가 재작년에 그 일본의 전문가를 데리고 네. 강남의 고층 아파트 지나가면서 그랬거든요. 네. 저기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네. 이렇게 보더니 야, 한 10년, 20년 지나면 한국도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 될 텐데 네.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어떻게? 그러고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걱정스럽다는 거죠. 더 비싸진다는 뜻이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언젠가는 또 거기도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순서로 보면은 지방에서부터 서울로, 서울에서도 또 중심지로 그렇게 가는 거는 뭐 교외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뀌는 거는 이건 뭐 추세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이 아직까지 굳세게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자, 또 가족의 회복은 뭔가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네. 이 가족이 해체가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 보면요. 네. 3세대가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네. 이 같은 건물 안에 또는 근처에 독립적으로 서로 살 수 있도록 개축을 하면 세제 혜택을 준대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노인분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과 그룹 리빙, 공유 경제 이런 것도 지금 활성화돼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안 가가 있지만은 우리도 그런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한번 미리미리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 단계로 우리도 좀 나아가야지 우리가 노년에도 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어두운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대표님은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좀 없으신가요? 예, 제가 제 아내하고 7살 차이거든요. 나이가. 네. 예. 그런데 아무래도 한 10년은 혼자 살 것 같은데 뭐냐면 전에 이 암 수술도 하고 뭐 그래서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가고 나면 혼자 남아서 지금 일본에 개호란 말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개호라고 그래요. 개호 난민. 그다음에 돌아가실 때 집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가족들이 없으면 집에서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또 병원 같은 데서도 계속 그냥 입원 안 시켜주기 때문에 임종 난민, 개호 난민 이게 일본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나중에 아주 초고령자가 될 때 가면은 일본에서 일어난 것 같은 개호 난민, 임종 난민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럴 때 내 아내가 혼자 남아서 어떡할 건가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자, 퇴직 후 30에서 40년을 이제 뭘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 또한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퇴직 후 이제 12만 시간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던데 12만 시간 정확히 좀 어떤 의미고? 이제 퇴직 후에 인생이 얼마나 긴가를 좀 이렇게 숫자로 한번 표시를 해본 건데요. 작년 가을에 잡코리아 취업 컨설팅 업체죠. 거기가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을 조사해 봤더니 51.6세라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도 55세, 네. 중소기업이 51세, 대기업은 49세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된 직장에서 60살까지 일하고 나오는 사람의 비율이 8% 정도라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 51.6세 평균을 네. 반올림해가지고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네. 그 왜 83세냐면은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세예요. 네. 네. 근데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럼 아니죠. 자기 나이별로 기대 여명만큼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나면 100살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렇더라도 평균 수명만 산다고 가정을 해도 83세까지 네.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이거든요. 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하루가 24시간입니다. 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그냥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네. 실제로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어느 그 재벌그룹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 갔다 온 분이 와서 그러더라니까요.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래요. 다음 달부터 정년퇴직이시죠? 그럼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계모임 갔다 육성임 갔다 딸려집 갔다 그냥 마나님들은 그냥 갈 데가 많거든요. 네.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이래요. 네네.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네.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1년을 하면 그게 12만 4,465시간이에요. 12만. 그래서 12만 시간이라고 네. 해요. 그러면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긴 이 시간인가. 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하나 와서 근무하는 시간. 네. 연평균 1967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면 12만 4,465시간을 1967시간으로 나누면요. 약 63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뭐 네. 말할 것도 없죠. 네. 우리 초등학교 때 수없이 들은 얘기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니에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30대, 40대부터 이런 거를 미리미리 간접적인 경험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네. 야, 그럼 뭐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뭔가요? 그래서 우선요. 우리나라는 첫째 긴 인생 30년, 40년 도대체 뭐하고 살 건가. 네. 선진국의 경우에는 네. 두 가지로 갈라져요. 그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네. 첫째는 뭐냐.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네. 그런 사람 어디 살 건가. 근데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해요. 왜냐?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금리는 또 얼마나 벼락같이 떨어졌습니까? 네. 몇 억을 모으기도 어렵지만은 모아봤자 은행에 갖다 예금하면 세금 떼고 나면 금리가 몇 푼 안 되잖아요. 네네.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그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근데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얼마냐? 5억 1천만 원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 시골에 사는 분들은 무슨 돈이 저렇게 많지? 이게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내서 그런 거예요. 집값을 빼버리면 차라리 지방이 나요. 근데 5억 1천만 원 중에서 가계 부채가 우리 많잖아요. 얼마냐면 9,900만 원이에요. 네. 이걸 빼면은요. 4억 1,100만 원. 네.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이거든요.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1,100만 원 있으면 네.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근데 문제는 4억 1,100만 원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5,700만 원이에요. 그 집 빼버리고 나면 뭐 남아요? 5,400만 원 남잖아요. 그렇죠. 아니 5,400만 원으로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그냥 주식 사서 죽여볼까 했다가 빵으로 만들어버리거나. 네. 지금 뭐 동화 개미 난리잖아요, 이게 다 관계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선육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 집값이 10년 후, 20년 후 버텨줄 수 있을까? 제 친구의 사례를 많이 듣는데 제 친구가 일본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어요.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피크가 언제냐면 1991년이거든요. 네.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그 집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인가요? 28평짜리? 우리 말은 경기도쯤 서울 접경 지역에 있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실제 제 친구 사례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꼴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10년 후, 20년 후 이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걱정이 돼요. 이게 사실은. 이거 말 잘못하면 또 제가 공격받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오는데 제가 댓글을 못 읽어요.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앞으로 다시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선진국 사람들은 네. 이게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네. 아까 스웨덴 이게. 네. 근데 우리는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드는 분은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밖에 없거든요. 네.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인데요. 네. 제가 놀랐는데 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네. 국민연금 나이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 받는 분이 단 10만 원이라도 받는 분이 54% 절반밖에 안 돼요. 월 수령액이 더 문제인데 네. 월 수령액 60만 원 미만이 78%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7.7%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네. 작년에 255조 적립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대충 약 4천만 원이에요. 그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가 될까 말까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연금. 네. 일부 사람밖에 없어요. 그쵸. 없어요. 있는 거는 뭐냐. 달랑 집 한 채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집이 10년 후, 20년 후 일본 꼴 나지 말라 뭐 어디냐 가지고 그쵸. 돌아가는 비싼데. 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첫째로 생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라도 네.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건 네.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생활비가 충분하면은 일 안 해도 되는가? 그런 분이 유감스럽게 우리는 제가 보기에 지금 20-3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그렇죠.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이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네.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네. 제 친구가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아직 젊으시니까 몰라서 그렇지. 네네. 살아보세요. 미칩니다. 지금 제 친구나 이런 친구들 중에 특히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네. 많은 저 나이 든 분들이 돈의 문제보다도 갈 데가 없는 거를 제일 힘들어해요. 그래서라도 뭔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먹고 살 걱정이면 사람 뭐 하는가. 네. 취미 활동 절반, 봉사 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네.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NPO 활동이라고 그래요. 네. Non-Profit Organization인데 네. 민간 비영리 조직. 미국 가면요. 네.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퇴직하고도 무슨 교육 활동, 네. 노인들 도와주는 거, 지역사회 개발 뭐 이런 일을 가서 해요. 그리고 현역 시절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 30 내지 40 정도만 받아요. 먹고 살 걱정은 없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그러면 60 내지 70은 네. 사회공헌 활동, 재능 기부죠.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네. 이게 아주 공짜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취업 인구에 포함을 시킨대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에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 인구의 10% 정도가 네. 그 200만 개 정도 되는 NPO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웃나라 일본도 90년대 후반부터 NPO 촉진법이라고 해서 이 NPO 조직을 만드는 걸 쉽게 해가지고 그게 막 몇만 개 늘어나서 네. 퇴직한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그런 봉사활동하고 약간의 용돈벌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식의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가 이제 예. 현역으로처럼 네. 내가 일을 하는 게 그게 네. 내 네. 고독도 해결해주고 그렇죠. 나이가 어느 정도 네. 수익도 네. 만들어주고라는 얘기 같은데 지금 그 말씀이 맞는 네. 게 뭐냐면 퇴직 후에 노후에 3대 불안이 뭐냐면 3대 불안. 예, 첫째가 돈이고 네. 둘째가 건강이고 네.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이다.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네. 취미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 했어야 된다.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이 몸 여기저기 고장도 많이 났거든요. 네네. 그냥 수리해가면서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는 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딘가 갈 데가 있기 때문에 아, 되게 중요한 그게 거죠. 굉장히 그래서 호소하는 게 뭐예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를 제일 힘들어해요. 세상에서 참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니까 내가 갈 그렇죠, 데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되게- 참 뭔가 되게 이게 지금 나이 든 분들, 선배나 이런 분들 만나잖아요. 네. 그 만나자마자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
말을 못했으니까 막 누구 만나면 근데 예를 들어서 네네. 저는 와서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에 뭔가 충만감이 생기는 거죠. 네. 이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NPO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우리나라는 뭐 미국식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네. 그 외에도 퇴직 후 뭐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없는 게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냐면 네.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네. 우리 퇴직한 사람들이 일을 하겠다고 하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퇴직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네. 첫째는 뭐냐면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조금 체면이나 이런 걸 내려놓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도요. 그 네.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의 사례를 쭉 소개한 걸 보면 네네. 일본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많죠.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50대 1. 그러니까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딸이 40대 중반인데 네. 그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어요. 네. 40대 중반에. 네.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 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 나온 애가 네.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요. 네. 방문 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네.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경제력 있는 댁에 가서 그거 해주고 뭔가 약간의 돈을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리 하지 않고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네. 그런 사회 풍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도 그동안에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는데 요즘 우리 사회도 보면 지금 아까 말한 그런 사례, 일본 사례처럼 그런 사람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할 수 없지. 그 돈이 모자라니까 해야 되고 네. 또 더 바람직한 거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라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창직의 시대라고 그래요. 창직.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어느 조직 내에서 오래 일을 해도 되고 네. 그 일을 갖고 나와서 창업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새로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걸 이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등록된 직업수가 그 1969년만 해도 네. 3,260개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2019년에는요. 이게 16,891개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직업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25,000개. 네. 미국은 3650개. 이게 몇 년 통계인데. 2019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요즘 주위에서 보면요. 무슨 반려동물 장의사, 아이패드 화가, 인터넷 장의사. 네.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 그 처음에 그걸 시작한 사람이 뭐냐면 네. 광고업체에서 예능인을 이렇게 발탁하는 그런 일을 했대요. 네. 그걸 하다가 보니까 뭡니까 예능인들이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댓글이 나쁜 그 악성 댓글이라든지 기록이 다 그걸로 남아있죠.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과거를 뭐 없애주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터넷 장의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크게 성공했어요. 근데 어떤 정리 컨설턴트 네, 이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창직이구나. 그런 걸 제가 이 48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좀 했죠. 뭐 대표님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그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1991년이 언제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92년에 개방됐거든요. 네. 개방되기 바로 그 전해인데요. 그때 제가 증권회사에서 국제 업무 담당하는 부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어느 잡지사에서 외국 그 전문가의 글을 좀 받아서 달라고 그러길래 네. 제가 일본에 잘하는 자산운용사 사장한테 이제 투자에 관한 글을 받아가지고 번역을 해서 주는데 네.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IR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인베스터 리레이션스라고 해서 재무 홍보. 네. 우리도 기업들이 상장해서 IR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때 IR을 처음 봤어요. 91년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글은 뭐냐면 한국도 내년에 주식시장이 개방이 되면 IR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이거구나 해가지고 바로 그냥 제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 IR 컨퍼런스를 세미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1호 그걸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IR 관련되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IR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글도 쓰고 뭘 하다 보니까 제 친구는 그 제 권유에 의해서 IR 회사를 창업했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운영하면서 돈 좀 벌었어요. 또 제 밑에 있던 애널리스트들은 상장기업의 IR 전문 담당자로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그때 시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IR이라는 그 일을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소개한 거죠. 네. 그런 식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2000년대 초에 네.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은 이 펀드 운영하는 이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게 됐는데 네네. 그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자산운용 회사의 대표를 하면서 보니까 펀드 비즈니스, 자산운용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샀다 팔았다 얘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네네.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도록 이게 설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내가 깨닫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 비슷한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을 보니까 투자 교육이라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장의 입장에서 투자 교육 일을 쭉 하고 다녔어요. 네.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설득하는 일을. 그러다가 제가 있던 회사가 외국 회사에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할까 하다가 또 제가 사장 또 하다가 뭐 또 한 2년 하다가 또 잘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 일을 그냥 라이프워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미래에셋 그 회장님한테 그 미래에셋에서 투자교육연구소라는 걸 만들면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또 제안서를 제가 보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미래에 가서 9년 동안 이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저한테 노후 설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노후 설계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노후 설계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48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 네. 48년 후에 노후 설계 이런 거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의 연장선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미래에셋에서 제가 65세가 돼가지고 민망해서 이제 나와서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노후 설계 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트러스톤에서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하는 게 어떠냐고. 거기 들어와서 제가 7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남하고 경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하려면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러면 나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퇴직 후에 그 일을 한다고 네. 그런 일에 몰두하다가 네. 회사에서 미움받아서 잘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미래의 직업과 연관시켜서 자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제가 옛날 저 증권회사에 있을 때도 IR 같은 걸 하면서 우리 회사를 좋게 만들었잖아요.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회사에서 오래오래 일을 하면 좋고 뭐 안 되면 그 일을 갖고 나와서 창업을 해도 좋고. 대부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연결고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보는 그러면은 게. 직장인으로서도 회사에 충실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의 라이프워크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를 하라 이거죠. 엉뚱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30대, 40대부터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도 사실 지금도 현역대처럼 일을 하고 계신 건데 평생 현역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 어떤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그래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제 일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거를 제가 하지만은 저는 이거를 일찍 깨달은 덕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의 중요성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는 사실은 20대 후반에 동경에 연수를 가가지고 그때 일본의 나이 든 분들이 일하는 걸 보고 앞으로 우리도 나이 들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때부터 저는 뭐냐면 높은 자리보다도 월급 많이 잡는 보다도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항상 생각한 거가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일찍 하시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인식이 확고할 것. 그리고 뭔가 남과 차별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제 성격에도 맞고 또 제가 일본에서 미리 그걸 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비교 우위가 있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하루에 신문 3개, 4개를 가방에 넣고 가위를 갖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도 신문 스크랩 하거든요. 그런 걸 끊임없이 해야지 않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느 회사의 김 부장, 어느 회사의 박상무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IR의 전문가,
노설계 전문가 김갑돌 네. 누구 이런 식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진급이나 이런 게 연연하지 않고 네. 아, 이 일은 저 사람이야. 같이 노설계를 교육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노설계 쪽에 돈 버는 일에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야. 네. 저 사람은 노설계 중에서도 뭘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그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네. 만약 회사에 소속돼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회사는 나한테 왜 월급을 주고 나한테 이런 자리를 줄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도움되는 일을 하려고 네.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사실은 제가 제 월급을 깎습니다. 네네. 아, 이제 내 밑에 애들도 있고 그런데 저 뭐야 이 일이 무슨 직접적으로 돈 버는 일도 아닌데 저도 나이도 있는데 저는 미리미리 깎고 회사에서 자동차 준다고 그래도 자동차 안 갖겠다고 그러고 경비를 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 해야지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회사도 더. 그렇죠. 회사 측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네. 자기 소신 내지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네. 결국은 내가 생활비가 모자라서 좀 약간 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수입을 바라고 일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취미로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수입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요,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에도 받고 폼도 나고 그런 일이 있나요? 이런 일은 없거든요. 없죠. 예. 그래서 뭐냐?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네.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이 후반 인생은 주위의 시선이나 평판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다는 그 올바른 방향이라는 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네. 이제 끝내고 나서 네. 그때 50대 중반이었거든요. 네. 투자교육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네. 그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아, 이왕이면 사장 마누라가 낫잖아요. 친구들도 저게 무슨 소장, 무슨 소장이야? 근데 10년쯤 지나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 당신이 성견지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네.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자기 소신이 필요하다고 봐요. 평생 현역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 현역을 좀 강조하시지만 사실 요즘 젊은 세대 분들 중에서는 파이어족이라는 네. 말도 네.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이런 네. 걸 꿈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파이어족 꿈꾸는 그러면 젊은 직장인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요, 그 자기 인생관이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네. 뭐냐면 지금 당장 돈이 아쉽고 네. 또 그다음에 회사에서 짜증나고 네. 그러니까 돈 좀 많이 벌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단순히 그 생각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뭐냐면 그렇게 돈을 좀 벌어서 화요적이 되더라도 자기 라이프워크는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요. 제 아는 일본 사람이라든지 미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가 고달픈 직업 안 보니까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40대 이때에 정말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을 해가지고 연봉 많이 받아서 일을 해요. 네. 돈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한 50대 초반이나 이때에 딱 회사를 퇴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섬을 하나 사서 개발한다든지 무슨 사회공헌 일을 한다든지 네. 자기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할 일을 정해놓고 관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화요족을 꿈꾸는 분들이 두 가지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다가 돈을 좀 모았는데 네. 앞으로도 그 모은 돈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이 40몇 년 이렇게 업계에서 있으면서 보면은 한때 성공한 투자가로 유명했던 사람이 몇 년 후에 소식이 없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네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 게 하나고 돈이 아쉬워서 그냥 돈 좀 벌어가지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자고 그랬는데 막상 나이가 50대고 60대고 보니까 자기 동기들이 어디 가서 뭔가 자기 각고돼서 좋은 위치에 서가지고 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자기는 어정쩡한 입장이 돼버려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첫째 지금 벌은 돈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돈이 아쉬워서 이렇게 나왔는데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서 60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자기가 할 소일거리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게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지금 충동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하고 싶어요. 또 요즘 젊은 분들 사실 재테크 단기간에 돈을 벌겠다고 하시는 분들 좀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돈을 번 분들은 맞아 성공했으니까 벌었겠죠. 그것이 유지될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저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 돈에도 일을 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유행이 돼가지고 직장인들의 주식투자 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저는 조심할 게 뭐냐면 돈에도 일을 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죠.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월급이 나오죠. 퇴직금이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엄청난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금융자산이에요. 일이. 그렇죠. 그래서 일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돈에도 일을 시킨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데 자기 본업을 해치는 일 그런 식으로 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재테크를 해서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어느 대형 증권사의 고객 중에 신문에 발표된 걸 보니까 20대 남성 투자가의 주식 투자 매매 회전율이 6,800%라고 나왔더라고요. 남자 투자가의, 남성 투자가의. 이게 보통 회전율이요. 1년에 한 번 샀다 팔았다 하면은 100%거든요. 그러니까 6,800%라고 하는 거는 68회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잖아요. 그러면 꿈에도 그걸 할 거야, 아마. 밥 먹고 그것만 하면은 회사 일은 언제 합니까? 그리고 그 단기 시황 전망에서 해가지고 성공이 어렵다는 게 세계적인 대가들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사고 팔고 해서 성공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일에 소홀해서 일에서 도태되기 쉬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직장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월급과 보너스와 퇴직금을 주는 엄청난 금융자산이다. 그래서 뭐냐. 젊은 직장인들은 인적 자본 투자에 열심히 해야 돼요. 인적 자본 투자.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어야 돼요. 돈에도 일을 시켜야 되는 거지 돈에만 일을 시키는 건 굉장히 좀 곤란하다. 요즘 좀 그렇게 좀 추구하는 문화가 좀 생기고 있으니까. 책에서도 보면 이제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노후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건강과 고독이다. 일에서도 은퇴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면서 느끼는 고독감은 노인들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다. 고독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생 현역을 실천하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소일거리라도 얼마의 보상만 좋아진다면 몸이 따라주는 한 계속하는 것이 좋다. 연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부분을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고독하고 쓸쓸하게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또 요 의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반대적인 의견을 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은퇴 이후에까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부지런하시잖아요. 은퇴하기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은퇴한 이후에까지 굳이 꼭 일을 해야 하냐. 그 사례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요. 몇 년 됐는데.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하는 일이 있는데 우연히 제가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105편의 그 퇴직 공무원 수기를 제가 읽었거든요. 심사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공무원분들은 60까지 보장되지 그다음에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나온대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읽은 수기 105편에 90% 이상이 나와 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그렇죠. 이분은 아주 지방 통계직 공무원으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인데 이거 고급 공무원이죠. 나는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한번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그쵸.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취직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보냈는데 준비가 안 돼서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봤더니 뭐냐.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주간 노인 보호센터.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우리나라도 일본도 큰 일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면접해가지고 붙어서 갔어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 아침에 노인분들을 자동차로 모셔다가 센터에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뭐. 그리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인기가 이거예요.
짱이야. 근데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노인분들이 온대요.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가? 70만 원을 받고 회사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거죠.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이게 딱 그 예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몇 년 전에 에세이를 쭉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보내온 에세이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아, 궁금합니다. 네, 어떤 남편이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아, 뭐죠? 아니고, 뭘 잘하는 거죠?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다. 낮에는 집에 없는. 아, 너무 현실적인데. 그러니까 부부 사이 화목을 위해서도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으면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야, 이런 모든 걸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퇴직 후의 3대 불안. 아까 말씀하신 돈과 건강, 외로움, 그리고 그 아내분의 행복까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부부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도 일을 하는 것이다. 강창희 대표님은 이제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이 책을 이제 주제로 우리 노후 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나눠하고 있는데요. 자녀가 노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거엔 굉장히 많았지만 요즘 좀 줄어들었다고는 알고 있긴 한데 실제로 자녀가 노후 대책이 좀 될 수 있는지, 뭐 자녀 자체가 사실 리스크라는 말도 좀 농담식으로 좀 들리던데. 요즘 우리 사회에 자녀 리스크란 말이 유행인데요. 아니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하냐. 위험해요. 내가 몇 억이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에서 실패,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렇죠.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캥거루라고 그러죠. 그 뭐 재작년인가 보니까 서울에만 캥거루가 48만 5천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48만 5천 명? 네, 서울에만.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요? 왜?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답니다.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그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그 패러사이트가 무지가 어려운 단어잖아요. 이게. 근데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기생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패러사이트 싱글이 뭐냐면 기생충적 독식이라는 뜻이래요. 일본에서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요.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래요.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이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부모 사망 신고 안 오고 몰래 연금 다 받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아요. 그게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다 비슷하네요.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문제에 걸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디 퍼붓고 있죠?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 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대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자기들이 융자받아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비용은 우리와 일본이 또 달라요. 일본에서는 부모님한테 결혼 비용 신세 좀 지려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런 거거든요. 제 사장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었냐?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줬고 냈대요. 사장인데. 근데 우리는요, 자식들보다도 부모가 또 못돼줘서 지금 난리예요, 보면은. 안깨 조사해 보면은. 자식들이 자기들이 돈 벌어서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의 경우에 얼마 전에 그 앙케이트 조사를 보니까 전국 평균으로는 결혼 비용이 남자의 경우 1억 4,400만 원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서울은 훨씬 더 들겠죠. 왜 그러냐?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첫 같아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요, 여기에 이제 과외비. 제가 재작년인가요?
그 서울에서 40대 후반에 네. 부부가 맞벌이 하는 커플, 세 커플을 네.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의 경우에 얼마를 쓰냐면요. 네.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1억을 번답니다. 네. 많이 벌잖아요. 많이 버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네. 그 두 애의 과외비로만 들어간 돈이 3,365만 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등록금도 내야죠. 네. 책도 사줘야죠. 네, 네. 빵도 사줘야죠. 네. 옷도 사줘야죠. 게임기도 사줘야죠. 네. 또 먹고 살아야죠. 밀레를 모으는 게 거의 없겠네요. 언제 저축하냐 이거예요. 아. 근데 문제는 67세까지 1억씩 벌면 상관없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대 초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요. 네. 재취업을 해도 주된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그렇죠.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 그다음에 결혼 맞아요. 훨씬 그리고 돈이 많이 들고. 노후 의료비, 네. 요양비 잘못하면 60대가 돼가지고 어때 연봉 받은 사람이 중산층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에요 이게.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취직을 제대로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돈을 썼는데 제가 재작년에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가 쓴 네.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네. 우리나라와 일본 애들의 그 공통점이 거기 좀 언급이 돼요. 네. 제목이 뭐냐면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그리고 자녀들을 과보호하는 부모 이런 제목인데 네. 일본도 젊은 애들에게 냉혹한 사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3월에 일본 대졸한 자들의 취업률이 네. 96%. 엄청 높네요. 일본은 구인난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라고 한다고 난리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는요. 금년 2월에 졸업한 대학생들이 네. 취업률이 67%라고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취직이 아니잖아요. 빼버리면 50%대로 떨어질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미치는 거죠. 아니 근데 일본과 한국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도로 일본에는 일자리가 있고 네. 또 거기는 이제 약간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해가지고 우리보다 빠르니까 사실 일자리가 생긴 것도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그 아베노믹스인가 뭐 해가지고 좀 경기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된 것도 있고 거기도 낮을 때는 뭐 70% 80%까지 떨어졌지만은 네. 우리 같이 떨어진 일은 없어요 일본이 여기에. 그런데 이렇게 취직하기 우리는 어렵고 첫째.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렵게라도 취직만 하면 만수무강인가? 아니라니까요. 경희대학교 신동경 교수라는 분이 발표한 건데요. 네. 이 남자가 이 주된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을 조사해서 몇 년 전에 냈더라고요. 네. 거기 보니까 60세가 아니에요. 45세까지 근무할 확률인데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였고 네. 58년 개띠는 40%였는데 네. 60년 이후 출생자는 20%래요.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3년 다니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네. 취직해서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이렇게 이직을 해야지 겨우 60까지 다니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시험 잘 보는 것보다도 씩씩해야 돼요. 그 옛날에 고성장기에는요, 신기 채용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거기서 시험 봐서 취직하면 되는데 네. 이 저성장기에 지금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신기 채용이 별로 없잖아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옮겨갈 때 저쪽에서 나를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네네.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학벌 안 봐요. 두 번째, 평판. 내가 인간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어요. 네. 실제로요, 얼마 전에 저희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변호사가 50명이 모였어요. 넘쳐. 4명을 최종 면접 올렸는데 스카이대 3명, 기타대 1명. 네. 결국 기타대학을 뽑았어요. 왜? 변호사도 이제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야 되니까. 그 회사가 그 전에 이 인류 외고 나와서 네. 스카이 법대 나와서 네. 변호사 자격한 일을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도련님밖에 없어요. 시험 잘 보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친구는 집하러 나가고 두 친구는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학벌을 안 보고 기타대를 뽑았어요. 그러면요, 인류 외고 나와, 스카이 법대 나와, 변호사, 지가 최고인 줄 알 거예요. 다른 데 가도 면접 기준이 바뀌거든요. 한 2년만 취직 못하면 룸펜으로 전락해버린다고 그러죠. 근데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는데 물 새는 거 막는 거, 네.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대형 건설사의 회장님 댁에 물이 샜다나? 이분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의 대형 건설사에 마스터로 취직했어요.
지금 70세거든요. 작년까지 1억 연봉 받으면서 다니더라고요. 나왔는데 바로 딴 데서 데려가더라고요. 걔는 80까지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면요, 아까 변호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신문에 보셨겠지만은 네. 우리나라의 변호사 1번 등록이요. 네. 1906년이었대요. 1번 등록. 아, 첫 번째 등록된 사람이. 그리고 1000번째 등록이 네. 2006년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10,000명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때 변호사 한 사람은 끝내줬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요, 또 10,000명 늘어나는 데는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 데는 5년. 5년. 지금 변호사 30,000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이 일이 없으니까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네네. 돌아가는 꼴은 의사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는 안전한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네.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네.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10계명. 뭐죠? 기독교 정신에서 맺은 10계명이라는데 네. 한 3개만 얘기하면 월급 많이 준데 가지 마라. 그 웃기는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월급은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몰려드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 매년 가을에 재벌그룹 입사 경쟁률 200대 1, 300대 1 그 가을에 난리치는데 네. 40대 후반에 명터들하고 그러잖아요. 네. 또 하나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이 웃기는 얘기 같은데 40몇 년 직장 살아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네.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산층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 다 남의 눈에 보이는 거. 네네. 아파트 30평 이상. 그렇죠.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2000cc 이상. 자동차 크기가 신분의 상징이잖아요.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은요. 네.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가 기준이거든요. 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회어 플레이를 할 것, 네.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전을 정도 받아볼 것. 네네. 10억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아니면 중산층이 아닌데. 그다음에 우리가요 생각해 볼까 하면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네.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요. 수능에서 경제 선택한 애가 뭐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야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네. 우리나라 부모들이 저는 제 딸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들여서 과외 공부 시키고 이러는 거를 아니 돈 있으면 애들 잘 되게 만드는 건 좋아요. 공부시키는 거는. 문제는 부모가 바르게 시킨 게 아니라 위탁 교육을 시키잖아요. 어머니들끼리 모여서 누구 선생이 잘 되고 누구 선생이 잘 되고 다 조사해가지고 시간표 자기들이 짜주고 애들을 이 시간대로 가라고 뺑뺑이 돌리잖아요.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네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는 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예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이 마틴 스쿨의 미래 고용 보고서를 보면은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2033년이 되면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라고 그러거든요.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애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엄마들이 다 해서 애들을 로봇처럼 돌리고 있으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지 공부시키는 게 뭐가 나쁩니까? 경상남도 아까 거창고등학교 얘기했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문학자가 있는데 네.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참 배운 부모들한테 경종을 울려주는 얘기인데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거창고등학교 전 교장 선생님이 전성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거창고등학교에 전국에서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모이는데 제일 바람직한 학부형이 누구냐? 경상도 산청에서 농사 지어서 애 보낸 학부형. 그분은 자기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야.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한대요. 제일 골치 아픈 학부형이 누구냐? 네. 서울에서 온 교수 아들, 박사 아들, 무슨 고관 아들. 그냥 미친대요. 간섭 보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이제 어쨌든 이 자녀를 교육시키고 해서 우리가 좀 뭔가 자녀의 부양을 과연 기대할 수 있는가. 제가 또 이렇게 돈은 드리는데 애들이 우리는 부양을 해줘야 될 텐데 우리는 돈 다 들고 우리가 노후에 불행하게 되는 게 그건 어떻게 되냐. 그렇죠. 부양할 수 있을까. 책 내용을 보니까 부모 부양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 이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인데 가족에게 있다라는 대답이 2000년에서 71%를 차지했는데 2018년에 27%로 줄어들었고요. 국가 등 사회에 있다라는 대답은 같은 기간 20%에서 54%로 늘어났고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대답은 10%에서 19%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거의 모든 거를 바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퍼센테이지는 좀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자녀들이 부모보다도 더 가난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능력이 없어요, 우선 또. 부모보다 가난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부모들의 애들의 의식도 바뀌었지만은 경제력이 없어요. 부양해 줄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1960년도 기준으로는 54세였거든요. 2018년 기준으로는 86세예요. 그러니까 32년 늘어났어요. 수명이. 그러니까 60년대까지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거든요.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다가요, 출산율 보면은 19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8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2,700만 명이 출생을 했어요. 1950년부터 1년에 100만 명씩. 출산율이 많을 때는 6.3명까지.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84명이고 태어난 아이 수가 27만 명.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 몇 명 안 되는 애들이 이 거대한 부모들을 어떻게 부양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부모님들 각자 도생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또 자녀 사교육을 특히 서울에서는 뭐 대치동이든 몇 군데 유명한 동네들이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학부모들이 이런 걸 안 시키지 않잖아요. 남들도 다 시키고 있으니까 이게 나만 안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냐면 극장에서 한 사람이 딱 쓰면 누가 쓰고 옆에 사람이 쓰고 그러면 다 같이 써보면 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이 스스로 그걸 깨닫기 시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는 우리나라는요.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벼락같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 죄송한데 그 제 외손자가 있는데 중3인데요. 제 딸이 서울에서 과외공부 시키고 그러다가 그 돈으로 지방의 대안학교로 전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요. 한 6개월 후에 이제 방학이 돼서 왔는데 우선 뭐가 되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요. 제가 그게 참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제 딸한테 그랬어요. 네가 보기에도 네 아들이 네 집에서 벗어나니까 성숙된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그렇대요. 근데 왜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과외 공부를 이렇게 돌려서 시간표 네가 짜서 해줬냐 그랬더니 다른 집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오고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 뭐냐? 제 딸처럼 그런 생각을 버리고 빠져나오는 사람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꼰대 롯데 라떼 꼰대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 세대는 뭐냐면 부모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방치해 놨거든요. 무슨 자립심을 키워준 것도 아니에요. 방치해 놓으니까 알아서 한 거지. 근데 요즘 부모들은 여유도 있고 경제력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에 그걸 보면 다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의 재벌들이 자식들을 교육을 엄격하게 시키고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한번 그 실패의 기간을 겪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과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거기서 빠져나오느냐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신, 자기 철학이 없이는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외치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남들도 하고 있는데 불안해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방법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쉬운 거면 왜 못합니까? 어? 어려운 거를 결단을 내려서 해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요. 네. 요즘 보면 저녁이나 주말에 강의를 해보면 이 40대 부부들이 같이 와가지고 심각하게 듣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뭐냐면 이 부부들이 어디 가서 제대로 된 자녀 교육 문제, 자녀 결혼 문제, 자기 장래 문제에 대해서 빨리 같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자녀 결혼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자기 노후 문제에 대한 생각을 빨리 바꿔야 애들도 살고 부모도 산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요. 예. 그런 걸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주말이나 저녁에 가서 강의해 보면 그런 커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은 댓글에 이거를 제가 아까도 말했죠? 5살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본 거를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몇 년 전에 20대 후반에 일본에서 그걸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깨달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바뀔 거다. 그렇죠. 저는 약간의 제 욕심인지 소망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노후 대비 자산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의 중요성은 좀 어떻게 되는가요? 사실 대한민국이 이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어서. 그거 이제 뭐 문제점이랄까 이걸 말씀드리면요. 이건 사실 제가 하도 욕을 많이 먹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제가 그 댓글을 안 봐요.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후 대비 관점에서 부동산을 본다면 금년 내년의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일본의 제 친구 사례를 보듯이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에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해보고 뭔가 행동에 옮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 여름에요. 한국은행에서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 그걸 PPP 환율이라고 그러는데 환율을 기준으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냐면 53만 8천 달러. 약 우리 돈으로 5억 한 5, 6천만 원 되겠죠. 그때 놀란 게요.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일본이 48만 6천 달러예요. 한국이 더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 일본이 다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재산이 이 나라보다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이 많다니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그 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미국, 일본 선진국은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금융자산의 비중이 70%고 부동산의 비중이 30%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부동산의 비중이 80%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20%예요. 이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퀄 부동산. 그렇죠. 근데 부동산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은 아무 상관이 없겠죠. 물론 계속 오르면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근데요, 이웃나라 일본을 사례를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1990년에는 일본도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그게 지금은 30%로 비중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 줄어든 이유를 보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요? 일본에서 1990년에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2019년에는 30%로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 첫째,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특별한 데 몇 군데 빼고는. 둘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요, 일본에서 보통 사람이 내가 금융자산이 몇 억 있다. 근데 집은 없다. 그러면요, 냉정하게 내가 은행에서 돈을 몇 억 빌려서 집을 살까?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니까 집은 빌려서 살고 이 돈으로 딴 데 투자를 할까? 냉정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릴 수만 있으면 지금 눈 감고 집 사겠죠. 지금 이 분위기가 뭐 집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요, 일본도 30년 전에는 우리나라나 비슷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는 유목민 국가, 그 다음에 해양국가처럼 우리는 정착해 사는 나라잖아요. 해양국가, 유목민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라고 하는 나라와 달리 농경 문화를 가진 정착해서 사는 나라 사람들은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30년 동안 집값이 떨어지면서 에이, 뭐 집 없으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집값을 올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독립해서 나가서 살면서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잖아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오히려 팔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도시화가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화율이 어느 정도냐면 네. 도시화율이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도시화율이거든요. 세계에서 1등이 싱가포르, 2등이 홍콩, 3등이 한국, 90%. 대개 도시화율이 80%에서 멈춘대요. 우리는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화 뭡니까? 네. 이 과정이 끝났을 때는 네. 누가 집을 사겠는가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요. 선진국에서는 실물로 부동산이나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간접 투자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금융자산이라 금융자산 앞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이 70%예요. 근데 지금 알게 모르게 네.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과정에서 10년 후, 20년 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집을 사고 그럴 게 지나가서 몇 명 낳지도 않은 우리 그 자식들 세대가 네. 어떻게 그 집을 가져야 될 때는 어떤 일이 생길 건가 네.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까 전에 이제 예.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교외에서 오히려 도심으로 더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어둠에서는 마지막까지 버틸 거예요, 서울도. 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도시화 과정도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다른 그 지방 도시도 개발이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럴 때는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빨리 오는 거지 순서가 문제지. 언젠가 올 것이다. 네.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그 인식도 그런 한이라든가 내 집 꼭 마련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도 좀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금년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고 네. 다만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네네.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네.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네.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네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까지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요.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네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마음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거는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그 경험을 또 끝냈어요. 일본 전국의 3대 도시, 네.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에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1991년 피크까지 얼마나 올랐냐? 290까지 올랐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전이에요. 1970년대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거든요. 네. 그때 일본에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이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총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어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 네.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땅값 올린 거나 똑같아요. 네. 그렇게 오른 데서 버블 경기로 또 올랐어요. 네. 1991년이 일본 땅값이 피크일 텐데요. 어느 정도 비쌌는가? 네. 예를 들어서 일본 동경 중심가에 가면 네. 왕궁이 있는 구가 있거든요. 네. 지오다쿠라고 그래요.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건데 어느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그냥 송두리째 살 수 있대요. 네.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에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삽니까? 그게 91년 일본 땅값이에요. 네.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 102까지 떨어졌거든요. 몇 년 동안 좀 오르는가 했더니 작년 금년 코로나로 관광객이 안 오니까 다시 떨어졌다고 그저께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네.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그쵸.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네. 목장 땅값이 떨어져요.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싸게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오세요.
얼마나 꼬시는 줄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해외로 갔다? 가지 말라고 보세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직원이 2만 명 정도 있대요. 거기 베트남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00달러. 10배가 넘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지되거든.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막말로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보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려 모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또 제조업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또 버티고 있는데 이게 점점점 서비스업 이런 쪽으로 바뀌잖아요. 또 뭐 IT 이런 걸로. 그래서 땅도 수입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노후에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주택에 대한 좀 장기 수요나 공급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공급 문제는 제가 딴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단 우리 집을 사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래셋 은퇴연구소에서 이렇게 조사한 통계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대,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30만 가구가 또 준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이렇게 늘려가는 거는 애들 생기면서 40대, 50대잖아요. 40대, 50대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예측이. 그럼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60세 이상 고령자 가구만 지난 20년 동안에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530만 가구가 또 는데요. 근데 이 노인 가구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럼 누가 집을 사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요, 아까 대형 아파트 조심하라고 한 게 1, 2인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680만 가구가 늘어났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380만 가구가 또 는데요. 근데 3인 이상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11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지금 말씀드린 그 수요 전망이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집하러서 주식 사라고? 아니에요, 그건 지금 제가 지금 현재 분위기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함부로 말 못하겠고 다만 투자에 관한 원칙은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를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이라는 게 뭐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푸어의 염려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만은 지켜라.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내린 결론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앞으로 중요한 건 가계 금융자산의 운영일 텐데 결국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잘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중에는 그런 결론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선 그 이전에 그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뭘로 늘려? 금리가 높을 때는요 예금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 자리에 팍팍 늘어나니까 그때는 지금은 금리가 1, 2%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요 우선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요거는 좀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제대로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는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니겠죠.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죠. 저축의 뜻은 뭐냐?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네.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 상품이라고 그래요. 네. 저축 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네.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면요, 예금처럼 갖다 베끼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 상품, 주식이나 펀드처럼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 상품. 네. 요거라도 외워두란 거죠. 그렇죠. 그러면 투자에 있어서는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네.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네.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네. 이거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그렇죠.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네. 이게 투자 상품이에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네.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근데 지금 투자하는 분이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걱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B2, 짧은 돈 빌려가지고. 네. 이 골치 아픈 걸 왜 해야 돼? 금리가 10% 가까이 되면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1, 2%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수익을 내려면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들 투자에 관한 공부라면 뭐냐면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시장 방송도 모든 그냥 유튜브가 난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저는 노력은 하되 네.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네. 그러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존리 저 대표 많이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분이 그러더라니까. 누가 와서 자기한테 주가 어떻게 되냐고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다고. 모르니까. 네네. 아니 30년 넘게 펀드 매니저는 그 사람도 모르는데 네네. 보통 사람이 어떻게 아냐 이거죠. 아, 그렇죠. 모르죠. 네. 그래서 뭐냐면 단기 전망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네. 그럼 무슨 공부를 하란 말이냐? 네.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기본 원칙이에요. 네. 그리고 전문가로 활용하는 법. 저는요, 네. 지금 시급한 게 뭐냐면 소개를 받아가지고 네. 믿을 수 있고 네. 신뢰하는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이 나한테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그다음에 전문가로 활용하는 법, 네. 식별하는 법. 네. 저는요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이렇게 방송을 보는데 네네. 거기에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펀드 매니저 했던 분들, 네.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했던 분들, 네. 전업 투자자 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의 직장인들이 그런 흉내를 어떻게 냅니까? 네. 안 되거든요. 자기 못 직업이 소홀히 않고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의 직장인들은. 어떤 원칙이요? 그게 지금 말씀대로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알아야 될 게 리스크, RISK. 네. 이 리스크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렇죠. 언론에서도 그래요. 네.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머니들,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막 겁이 날 정도로 용기 백배. 근데 지난 십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잘 보세요.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 입에 위험을 달고 다녀. 네네.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네. 그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네.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쪼다 바보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이게 문제예요. 저는요. 그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리스크라고 그래요.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 중학교 때 배웠죠.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이게 리스크예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은행에 갔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게 줬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돼 있죠.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게 문제예요. 네. 공무원이 안전하다고요? 해외 사례를 보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고 독이 오르면요.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와요.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사람을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행정개혁 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잘라요. 선생님은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합니까? 이제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요. 우리나라에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그저도 가지마. 그렇죠. 어머니들 걱정되니까. 애들을 바보 병신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걱정. 동물도 사자는 절벽에서 밀어버린다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들이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껴안고 있으면 애들을 바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다. 네.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도전할 때 예. 어쨌든 이 불확실성인 거니까 예. 관리는 해야 되는 거죠. 관리하는 지혜.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책을 읽어야 이게 되는 얘기지만은 네. 주식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네. 주식 투자에는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가 뭐냐? 마켓 리스크. 네. 시장 리스크. 그렇죠. 아무리 삼성전자, 우량주식 무슨 그걸 갖고 있더라도 네. 작년 봄에 코로나 사태 그 떨어지는 걸 압니까? 모르잖아요. 네. 또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압니까? 네.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뭐냐? 내가 우량주식만 갖고 있다면 네. 그런 돌발적인 상황을 만나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3년, 5년 갖고 있으면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장기 투자하세요 그러면 막 짜증내잖아요. 막 신경이 나게. 그 장기 투자의 의미 뭐냐면 돌발적인 상황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리라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기 투자. 예.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뭐냐. 개별 종목 리스크. 아무리 시장이 오르더라도 네. 막말로 똥주, 불량 주식 갖고 있으면 안 오르잖아요. 안 오르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되죠. 네. 그래서 기업 방문 열심히 하고 분석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주식을 고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없죠.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분산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항공주와 석유주를 삽니다. 네. 그러면 기름값 오르면 항공주는 떨어지잖아요. 네. 석유는 오르잖아요. 그런 식의 보완되는 거예요. 이게 종목 분산이죠. 그다음에요. 내 나이, 내 재산 상태 이걸 생각해가지고 내가 10억의 금융자산에 있으면 그중에서 공격적인 상품,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는 몇 % 정도 하고 안정적인 상품, 나이 들은 분은 안정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채권형이나 CMA 같은 안정적인 상품 비중을 몇 % 할 건가. 그걸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러잖아요. 네. 리스크 크기별 분산. 그다음에 요번에 따라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적립식 투자. 네. 시간 분산. 그러니까 종목 분산, 리스크 크기별 분산, 네. 시간 분산 이런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리스크 관리 이야기 들었으면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연령대별로 노후 준비 방법은 아무래도 조금씩 이제 그 타이밍마다 좀 다를 테니까요. 예. 뭐 2030, 그다음에 40대, 그다음에 50대 이후 이렇게 3개 정도 분류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우선요. 네. 그 2030은 3층 연금 네. 그걸 오래 가입해야 되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거 우선 들고 네. 그다음에는 돈을 꾸어서라도 인적 자본 투자.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을 20, 30대 해야 돼요. 네. 그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렇죠. 그 생각을 가지고. 네. 그리고 40대가 되면요. 건강에 슬슬 신호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폭탄주 20잔 맞은 사람 끊고 담배도 끊고 네네. 그래도 조심해도 아플 수 있으니까 네. 특수 질병보험 하나 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40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자녀 리스크 관리. 네. 40대 할 일이에요. 50대가 되면요. 퇴직이 가까워오거든요. 네. 젊은 자들이 뭐냐면 가계자산의 구조 조정. 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다고 그랬죠. 네. 빚을 안고 퇴직하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팔아서 부채를 갚는 노력을 하고 우리나라는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적정 비율을 이렇게 맞추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할 일을 준비를 하는 거. 그렇죠. 본격적으로. 그게 연령대별로 할 일이고요. 그중에서도 자산 관리만 가지고 본다면 제가 제일 당황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 강의를 하는데 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이번에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2억을 받았거든요. 네. 그 2억 원으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서 튀겨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그때 환장해요. 지금까지 주식 투자 해보지도 않은 분이 그걸로 해서 날려버리면 그 노후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진다. 첫째 단계가 언제냐면 현역 시절. 네. 이때는 일을 하면서 자산을 운용하는 단계. 네. 그리고 월급 받아서 쓰고 전략해가지고 남은 돈을 적립하면서 운용하는 단계. 네. 그게 현역 시절이에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잘 지키면 돼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퇴직하고 나서인데요. 네. 퇴직하게 되면은 월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모아둔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세계 평균을 보면요. 네. 모아둔 노후 자금의 연 4%를 꺼내 쓰라고 그랬어요. 몇십 년 꺼내 써야 되니까. 그걸 12로 나눠가지고. 네. 그리고 남은 돈을 연 3%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해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 그리고 주식을 직접 투자하려면 전체 갖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개별 종목은 한 20% 정도만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튀겨보려고? 큰일 나죠, 이게. 그리고 2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가능하면 덜 꺼내 쓰고 네. 3단계로 많이 노후 자금을 옮겨야 돼요. 덜 꺼내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째가 연금이 있어야 돼요, 연금. 저는 국민연금 130만 원 받으니까 네. 그만큼 덜 꺼내 쓰거든요. 네. 그 연금을 미리미리 들어줬으면 덜 꺼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퇴직했으니까 생활비를 줄여야죠.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뭐 술값도 뭔가도 줄여서 그렇죠. 50만 원 절약에 100만 원 절약에 그만큼 덜 꺼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뭔가 허드렛 일해서라도 50만 원을 벌어 100만 원을 벌어 근로소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능하면 덜 꺼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돼요. 3단계는 언제 시작하냐? 이제 80 가까이 돼가지고 이 판단력도 흐려질 때. 네. 그러면 운용에서도 졸업을 해야 돼요. 그때는 예금이나 CMA 같이 원금 안 깨먹는 데 넣어놓고 아껴서 쓰면서 네. 이제 3단계는 가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 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네. 그런 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인 이거를 이제 제가 오늘 일종의 다이제스트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뼈대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책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문장으로 만드는 거니까 한번 공부를 하시고 좀 더 세부적인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 오늘 이제 노후 대비 편을 준비했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또 바쁜 것도 현실이고 그다음에 또 자녀들 양육시키고 결혼시키느라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는 건데 이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지금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책에 문장이 있던데 노인 빈곤율은 전체 인구가 아닌 전체 노인 인구 중 빈곤한 노인의 비율을 뜻합니다. 여기서 빈곤은 전체 인구 대상 처분 가능 소득 중위값의 절반 미만 소득을 가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월 308만 8천 원이니 그 절반인 154만 4천 원이 기준이 되는 거죠. 즉 노인 부부가 월 154만 4천 미만 원 돈으로 생활하면 빈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OECD에서 2017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OECD의 노인 빈곤율 평균은 14.8%입니다. 스위스, 미국, 호주, 일본 등이 대부분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등은 3%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43.8%입니다. OECD 평균치의 약 3배인데 이는 터키의 17%, 멕시코의 24.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43.8%라는 거는 100명 중 43명은 노인 빈곤율에 해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수치는 절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상대적인 빈곤율이니까 예를 들어서 멕시코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인데 거기다 빈곤하다는 게 뭐냐면 상대적인 빈곤율이니까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하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을 연금화시키면 빈곤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가진 사람이 빈곤하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같은 거를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소득으로 소위 스톡을 플로우로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빈곤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발표를 너무나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은 한번 뭔가 우리가 이
OECD 가입국 중에서 뭐 거의 상위에 있는 그 빈곤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가 네.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경각심의 네. 정도로 멘트를 생각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표님은 이제 직장 생활 하실 때도 사실 굉장한 고위직에 올라가셨던 거죠. 부의장님까지 하시고 대표도 역임하셨으니까 아까 전에 그 과거에 이제 고위 공무원이라든가 그 굉장히 높은 직위에 계셨던 분도 지금 대표님 주변 나이대에서는 오늘 뭐 할까 이 걱정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궁금해졌던 게 대표님 주변에 계시는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뭘 원하세요? 제가 이 네.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말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그 대답으로 대신하고 싶은데요. 네. 그 달라이라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실제 제 선배 중에서 은행의 최고위층까지 올라간 분이 네. 퇴직하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문제는 쓸모 있는 존재를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 끝발에 있던 분들이 오히려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번 곱씹어 봤으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예.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과거에서 뭘 좀 후회하세요? 그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자녀들 문제 때문에 네네.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부부간의 화목 문제도 고민하는 분도 많고, 네. 뭐 이렇게 많은데 그런 분들 각 개인 사정이니까 모르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네. 아까 장수 리스크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재수 없으면 120일까지 산다? 네. 도대체 할 일이 없는 거를 제일 힘들어해요. 어떻게 보면 성공을 좀 하셨던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일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행복감 느끼는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뭔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려면 많이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리고 뭔가 하려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사르트르가 그랬다잖아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눈 때문에 또 그게 안 돼서 또 어려운 네.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남의 눈길에서 또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 말을 네. 이 대학 다닐 때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데서 이 말을 듣고 네. 제 평생에 이 말을 들은 게 제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네. 남의 눈 때문에 괴로울 때 이 말을 생각하면 조금 용기가 생겨지는 거거든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 지금 당장 시급한 이제 노년층에 계신 분들일 텐데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뭔가 일을 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폼도 나고 보람도 있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다 보니까 수입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취미를 했는데 돈이 생길 수 있는데 처음부터 폼도 나고 돈도 생기고 보람도 느끼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생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더 짚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면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강창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